어느 비 내리는 늦은 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폐가 탐험 동호회라는 이름의 커뮤니티를 발견했다. 평소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던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가입하게 되었고 회원이 올린 탐험 후기를 읽는데 몰두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게시글이 하나 있었다. 제목은 잊지 못할 폐가 탐험 경험으로 작성자는 그날의 경험이 끔찍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적어두었다. 내용의 서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했지만 읽어 나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작성자는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한밤중에 도심 외곽의 오래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 건물은 30년이 넘게 방치된 채로 사람들에게 귀신의 집으로 불리며 악명이 높았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1시를 넘겼고 온통 어두운 숲속의 외딴집은 정말 보기만 해도 으스스함이 감돌았다. 그들은 전기 손전등만을 의지한 채 폐가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한기가 몸을 파고들었고 곧 기묘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복도 끝에서 한 명의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무언가를 보았다고 말했다. 모두 그쪽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내 친구는 겁에 질린 채 자신이 본 것을 설명했다. 그것은 어두운 복도 끝에 서 있던 한 소녀의 형상이었고 그녀의 얼굴은 마치 공포에 일그러진 듯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친구를 안심시키고 계속 탐험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집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더 음산해졌다.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먼지 쌓인 가구들이 마치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듯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자꾸만 들려오는 발소리였다.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인 줄 알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발소리는 그들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계속 진행하다가 그들은 한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방은 비교적 최근에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중앙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그곳엔 무언가 적혀 있었다. 이마저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그들은 일기장을 펼쳤고 그들이 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일기장에는 누군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는 듯한 내용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나는 아직도 여기에 있다 는 글귀가 휘갈겨져 있었다. 그들이 그 문장을 읽자마자 갑자기 방의 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들은 당황하여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들의 귀에 울리는 낮고 불길한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그들 전원의 공포심을 자아냈다. 그리고는 차갑고 비릿한 바람이 방 안을 휘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겁에 질린 채 있는 힘껏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다급하게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처럼 문이 열렸고 그들은 정신없이 폐가를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동안 억눌렸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그들은 밤새 그 경험을 잊지 못하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긴장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그 경험을 조심스레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게시글은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찾고 있으며 종종 폐가에 다시 가겠다는 모험가들의 도전과 만류가 댓글로 이어지고 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폐가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일까? 작성자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으며 지금도 밤이면 그때의 악몽을 꾼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한 대학교가 여름방학 동안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고 캠퍼스는 고요함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외곽 기숙사의 한 층은 여전히 여러 공사 직원들과 몇 명의 학생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날 밤 어느덧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고 달빛이 교정의 푸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김민준이라는 공사 직원은 그날도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 층에서는 오래된 나무 바닥을 뜯어내고 새 바닥재로 교체하는 중이었다. 그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 갑작스러운 기침 발작에 시달렸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인적이 드문 복도에 나가 숨을 돌리기로 했다. 복도를 거닐던 중 민주는 누군가 뒤따라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공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끄럽기에 이렇게 고연 순간에 발소리가 들리니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뒤돌아보았지만 복도는 그저 텅 빈 채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발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뒤에서 울렸다. 민주는 신경이 곤두섰지만 일단 다시 일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던 중 열지 않은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불어와 민주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다. 그는 창문을 닫으러 갔지만 이미 잠겨 있었다.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날 밤 다른 직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민주는 층을 정리한 후 기숙사 근처의 한 작은 방에 묵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그치지 않았다. 방에 불이 깜박이거나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일이 몇 시간 간격으로 벌어졌다. 그는 누운 채로 천정을 쳐다보며 얼른 잠들기를 기원했지만 마음속에 맴도는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중 자정 무렵방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체념한 듯 일어나서 문을 잠그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때였다. 갑자기 너무나도 선명한 여성의 흐느낌 소리가 복도를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너무 생생하여 그가 잠에서 깨어있는 와중에도 그 소리가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다. 민주는 깊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결국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민주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른 직원들과 어제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마침 그 기숙사에서 몇 년 전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느 여학생이 치열한 경쟁과 외로움에 지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후로 많은 이들이 이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기이한 경험을 했다고 소문이 퍼졌다. 민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겪은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그 건물에는 결코 혼자 남지 않았고 방학이 끝날 때까지 리모델링을 완성하고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방학이 끝나기 전 마지막 날 밤 그는 결국 다시 그 방에 쉴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방이 아니라 복도 끝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신기하게도 다른 직원들은 누구 하나 들어본 적이 없단다. 민주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걸 그만두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 서자마자 그곳의 허공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차 한 여학생의 모습으로 뚜렷해졌다.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민주는 겁에 질려 굳어버렸고 그 모습은 한동안 그대로였다가 점차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후 그 기숙사는 또 다른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그가 경험했던 섬뜩한 그 밤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새로운 학생들이 간혹 기숙사 옥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기숙사는 그렇게 다른 학생들에게 또 다른 전설로 전해지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픽션으로서 작성된 것이며 실제 사건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시골 외할머니 댁에 자주 놀러갔다. 할머니 댁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에는 논과 밭 그리고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다. 도시에서 자란 나에게 할머니 집은 매년 방학 때마다 신비로운 모험의 장소였다. 하지만 그의 여름은 달랐다. 중학교 2학년이 된 나는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집안은 어딘가 음침했고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무언가에 시달리는 듯했다. 나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 가득한 그늘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밤 나는 갑작스러운 악몽에 시달리다가 깨어났다. 땀에 흠뻑 젖은 채 한숨 돌리려 고개를 돌렸는데 창문 너머로 무언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길다란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는 실루엣이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생생했기에 나는 얼어붙은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어젯밤 일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다. 그 이야기는 이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예전에 이곳에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소녀의 이야기라고 하셨다. 그 소녀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매년 비슷한 시기에 모습을 드러내곤 했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 소녀가 원한을 풀고 편히 쉬기를 바랐다. 나는 그제서야 왜 할머니가 요즘 들어 그렇게 침울해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그 소녀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집 주변에 있는 오래된 무덤에 꽃을 바치고 그녀의 영혼이 평화롭게 안식할 수 있도록 기도를 드렸다. 어쩌면 그것 때문이었을까? 몇 주 후에는 더 이상 그 소녀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얼굴에도 다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나는 안도했지만 아직도 그 여름밤 창문 너머에 보였던 실루엣이 잊히지 않는다. 그 소녀는 정말로 이제 편하게 쉴 수 있을까? 앞으로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나는 여전히 조심스레 창문 너머를 훑어보곤 한다. 물론 이러한 경험을 겪은 것이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종 비슷한 목격담이 들려왔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비슷한 의식을 치르며 그녀의 넋을 기리곤 했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매년 여름이 되면 마을 곳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다시금 조심스레 살피며 숙연해진다. 시간이 지나 나는 도시로 돌아왔지만 가끔씩 휴대전화 앨범에 남아있는 할머니 댁 사진을 보며 그 여름을 떠올린다. 내가 본 것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녀의 슬픔만큼은 지금도 가슴 한편에 남아있다. 그 소녀에게 평화가 찾아들길,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부디 사람들 사이에서 잊히지 않기를 나는 바라본다.